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순간이 뭔지 아십니까? 30년 전 눈물 속에 놓쳐버린 첫사랑의 목소리를 세월이 흘러 다시 듣게 되는 순간입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군산역 앞, 59세의 정혜권은 쓸쓸히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에 올라탄 순간 핸즈프리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태호야, 약 먹는 거 잊지 마. 엄마가 미역국 끓여놨어. 그 목소리는 30년 전 그토록 사랑했던 은주였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 바로 눈앞의 젊은 택시기사 이름이 정태호. 은주와 혜권이 언젠가 아이를 낳으면 짓자고 했던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은주와 혜권의 슬프고 험난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30년 전 가을, 군산 공단 뒷산, 달빛이 억새풀 사이로 부드럽게 흘렀다. 공단의 기계음이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산 위에는 고요와 청춘의 설렘만이 가득했다. 29의 최은주는 가을밤의 선선한 바람을 느끼며 정혜권의 어깨에 몸을 기댔다. 그녀의 긴 머리가 흩날리며 그의 볼을 간지렸다. 혜권아, 오늘 밤달이 참 예쁘다. 혜권은 은주의 손을 잡았다. 그 손끝은 차갑지만 그 속에 담긴 따뜻함이 분명 전해졌다. 내년 봄에는 꼭 결혼하자. 아버지 허락도 받았어. 은주는 놀란 듯 혜권을 바라보다가 금세 눈가가 붉어졌다. 정말 아버님이 허락해 주셨어? 그래. 나 이제 너만 있으면 돼. 은주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 나도 이제 내 곁에서 평생 살고 싶어.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더 세게 맞잡았다. 억새풀은 바람에 흔들리며 그들의 그림자를 길게 늘렸다. 마치 두 사람의 미래가 밝게 뻗어나가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했다. 저 아래 어둠 속에서 불 꺼진 차 안에서 누군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공단 상사 노기태는 담배를 물고 차창 밖을 노려보고 있었다. 붉은 담배불이 어둠 속에서 불규칙하게 깜박였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무거웠다. 정혜권, 부하 직원이면서도 자신이 저지른 횡령 사건의 증거를 손에 넣은 남자. 그리고 지금 자신의 가장 아픈 곳을 건드리는 여인까지 그 곁에 있었다. 나를 배신해? 감히 내 자리를 흔들어? 그는 낮게 중얼거리며 담배를 짓눌렀다. 불안과 분노, 그리고 어쩌면 질투까지 뒤섞인 눈빛이 두 연인을 향해 타올랐다. 그날 저녁, 은주의 어머니 유명자는 시장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밤 공기는 싸늘했고 달빛이 아스팔트 위를 비추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갓 산 배추와 무가 담긴 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그 순간 낯선 전화가 걸려왔다. 여보세요? 낯선 남자의 거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울렸다. 따님이 정혜권과 결혼한다지요? 그 사내 곁에 있으면 큰 화를 면치 못할 겁니다. 잘 생각하시오. 뚝. 전화는 끊겼다. 유명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끝이 떨렸다. 그 불길한 예감은 곧 현실이 되었다. 교차로에 진입하던 순간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다. 안 돼, 브레이크가. 차는 통제를 잃고 질주했다. 그리고 전봇대를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굉음이 어둠을 갈랐다.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고 차창에 피가 흩날렸다. 운전석에 기대 앉은 유명자의 얼굴은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짜내듯 중얼거렸다. 은주야, 저놈 때문에 우리 집이. 그때 멀리서 검은 코트를 걸친 사내가 서 있었다. 차량 잔해를 잠시 바라본 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의 손끝엔 선명한 기름때가 묻어 있었다. 그 시각 정혜권은 아무것도 모른 채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와 마주 앉아 있었다. 거실에는 담배 연기가 자욱했고 벽시계는 느리게 째깍거렸다. 아버지, 은주와 결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혜권의 얼굴에는 결연한 표정이 가득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쉽게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혜권아, 세상은 내 뜻대로만 흘러가지 않을 거야. 권력과 돈이 얽히면
내 힘으론 감당하기 어려운 일도 많단다. 저는 괜찮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은주를 지켜낼 겁니다. 혜권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아버지는 한참 동안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담배를 비벼 껐다. 말은 쉽다. 하지만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은 앞으로 더 크고 무거울 거야. 혜권은 주먹을 움켜쥐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꼭 해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지 못했다. 이미 그날 밤 은주와 그의 운명은 예기치 못한 파국을 향해 흔들리고 있었다. 평온해 보였던 사랑은 이제 균열의 길 위에 서 있었다. 30년 후 10월 군산역 앞 밤하늘은 먹구름으로 가득했고 비는 쉴 새 없이 쏟아졌다. 막차가 떠난 플랫폼에는 사람 그림자조차 드물었다. 정혜권은 젖은 우산을 손에 들고 역 앞에 멈춰 서 있었다. 비를 막아주는 우산은 있었지만 59세의 그의 어깨에는 세월이 남긴 무게가 가득했다. 한때 잘 나가는 대기업 상무로 누구보다 당당했지만 지금은 이름뿐인 자문역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남들 눈엔 여전히 괜찮아 보였을지 몰라도 속은 텅 빈 껍데기 같았다. 그때 노란 불빛을 번쩍이며 한 대의 개인 택시가 그의 앞에 멈췄다. 창문이 스르르 내려가고 젊은 기사의 목소리가 비를 뚫고 다가왔다. 택시 잡으셨어요? 혜권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상암까지 부탁합니다. 그는 힘겹게 차에 올랐다. 축축한 옷에서 물방울이 떨어져 바닥을 적셨다. 운전석에 앉은 청년은 20살 후반쯤 되어 보였다. 깔끔한 인상에 또렷한 눈빛. 혜권은 무심코 그를 바라보다가 시선을 거두었다. 차가 출발하자 빗줄기가 와이퍼에 부딪히며 리듬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핸즈프리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태호야, 오늘은 일찍 들어와. 약 먹는 거 잊지 마. 엄마가 미역국 끓여놨어. 혜권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손에서 놓친 우산이 툭 하고 바닥에 떨어졌다. 차 안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의 귀에는 심장이 뛰는 소리만 가득했다. 그 목소리, 30년 전 눈물 속에 놓쳐버린 첫사랑 최은주의 목소리였다. 억양, 말끝을 살짝 올리는 습관까지 똑같았다. 혜권은 차가운 숨을 몰아쉬며 물었다. 실례지만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청년은 짧게 웃으며 대답했다. 최은주요. 군산 토박이세요. 할머니 때부터 여기 사셨다고 하시던데 왜 그러세요? 아시는 분인가요? 혜권의 가슴 속에 오래 묻어둔 기억이 밀려왔다. 30년 전 은주와 웃으면서 했던 얘기들. 혜권아, 우리 아이 이름은 태호 어때? 남자면 태호, 여자면 은희. 혜권은 청년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기사의 이름은 정태호였다. 그와 은주가 함께 꿈꾸던 바로 그 이름이었다. 차 안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밖에서는 빗방울이 차창을 세차게 때리고 있었다. 혜권은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다. 지금 어떻게 지내시나요? 태호의 표정이 금세 어두워졌다. 심장이 많이 안 좋으세요.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형편이 어렵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담담함이 묻어 있었지만 그 밑에는 절망과 걱정이 숨겨져 있었다. 한동안 운전대를 잡은 그의 손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잠시 후 태호가 조용히 말을 이었다. 아버지는 제가 아주 어릴 적 사고로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엄마 혼자 저를 키우셨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을지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납니다. 혜권의 목이 바짝 말랐다. 사고. 그 단어는 그의 가슴 속 깊은 상처를 건드렸다. 은주의 어머니가 피투성이가 된 채 중얼거리던 마지막 목소리가 귀에 울렸다. 은주야, 저놈 때문에. 혜권은 차창 밖을 바라보았다. 젖은 네온사인이 빗물에 번져 흐릿하게 보였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이며 그의 눈가가 떨렸다. 주먹이 저절로 움켜쥐어졌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숨을 죽였다. 정태호, 은주가 지켜낸 아들, 그리고 자신이 잃어버린 30년의 흔적. 혜권의 가슴 속에서는 환희와 죄책감, 두려움이 동시에 소용돌이쳤다. 그리고 그는 알았다. 지금 이 순간, 다시 시작된 운명은
그를 더 깊은 상처 속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며칠 후 흰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가득했고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혜권은 병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손잡이를 잡고도 쉽게 열지 못했다. 30년 동안 그리워한 이름, 이제 그 문 안에 있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끝은 땀으로 젖어 있었다. 결국 그는 조심스레 문을 열었다. 침대에 앉아 있던 여인이 고개를 들었다. 세월이 흘러 희끗해진 머리, 눈가에 깊은 주름. 그러나 그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선명했다. 정혜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다. 혜권의 무릎이 순간 풀려버릴 것 같았다. 은주야, 나야.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은주의 눈가가 순식간에 젖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내밀었다. 혜권은 그 손을 붙잡았다. 세월이 남긴 굳은 살과 주름이 손끝에 느껴졌다. 정말 너 맞구나? 꿈이 아니지? 그래, 나야. 이제야 널 찾아왔어. 둘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서로의 눈빛만 바라보며 30년 세월의 강을 건넜다. 혜권은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은주야, 그땐 왜 아무 말 없이 사라졌던 거야? 편지 한 장, 소식 한 통도 없이. 은주는 고개를 떨구었다. 사고 이후 엄마 돌아가시고 널 볼 수가 없었어.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2달 뒤에 임신한 걸 알았어. 차마 지을 수가 없어서 낳았어. 그 아이가 벌써 청년이 되었어. 혜권의 눈앞이 아득해졌다. 그의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그런데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그는 절규하듯 물었다. 은주는 손을 꼭 쥐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가 의무감 때문에 돌아올까 봐 무서웠어. 사랑이 아니라 책임으로만 묶이고 싶지 않았어. 내 인생까지 망치고 싶지 않았어. 혜권은 눈을 감았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후회와 분노가 가슴 깊숙이 차올랐다. 그는 잃어버린 세월을 생각하며 주먹을 움켜쥐었다. 은주야, 내가 몰랐어. 내가 그 모든 걸 혼자 짊어지고 있었다는 걸.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고 정태호가 들어왔다. 그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눈을 크게 떴다. 엄마, 이분은? 은주는 아들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태호야, 내 아버지야. 순간 정적이 흘렀다. 태호의 눈빛이 흔들렸다. 정말 이분이 제 아버지라고요? 혜권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아버지다. 지금까지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태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버지가 없어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세요? 친구들은 아버지랑 축구도 하고 자전거도 배우는데 저는 항상 혼자였어요. 혜권은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는 태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미안하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아버지로서 살아가고 싶. 허락해 주겠니? 태호는 쉽사리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얼굴에는 억눌린 세월의 외로움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병실 안의 공기는 무겁게 내려앉았다. 세 사람은 각자의 눈물을 감추지 못한 채 서로를 바라보았다. 혜권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은주와 태호 두 사람을 지키며 남은 삶을 살아가겠다고. 낡은 택시 조합 사무실. 햇살이 들지 않는 작은 창문 너머로 먼지가 떠다니고 있었다. 혜권은 오래된 소파에 앉아 손가락을 꼬며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옆에는 태호가 앉아 있었지만 아버지를 대하는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어색함과 거리감이 묻어 있었다. 잠시 후 사무실 문이 열리고 광만수가 들어왔다. 그는 60대 중반, 거칠게 그을린 얼굴에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진 사내였다. 오랜 택시 기사 생활로 허리가 구부정했지만 눈빛만큼은 묘하게 따뜻했다. 정 선생, 기다리셨죠? 그는 담배를 입에 물고 혜권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혜권은 조심스레 물었다. 곽 기사님 정말 30년 전 사고의 단서를 가지고 계신 겁니까?
광만수는 담배를 꺼내 비벼 끄더니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서 오래된 외장하드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이거예요. 당시 우리 조합에서 일부 차량에만 설치했던 블랙박스. 그 중 한 대가 우연히 사고 현장을 찍었더군요. 태호가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30년 전 영상이 아직 남아있다는 말씀이세요? 광만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을 켰다. 화면 속에는 흐릿하지만 분명한 장면이 담겨 있었다. 어두운 도로 위 은주의 어머니 유명자의 차가 조차로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주변을 서성이던 검은 코트 차림의 남자. 그 남자는 차 밑으로 몸을 숙였다가 이내 황급히 자리를 떴다. 잠시 뒤 차가 움직이자 브레이크가 듣지 않아 전봇대를 들이받았다. 영상이 끝나자 해권의 눈빛이 흔들렸다. 노기태 그 자식이었구나. 주먹이 덜덜 떨렸다. 그의 기억 속에서 사고 직후 피투성이가 된 은주의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말이 되살아났다. 은주야, 저놈 때문에. 태호는 숨을 죽이며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해권의 얼굴에는 분노와 후회의 흔적이 동시에 어렸다. 30년 동안 진실이 이렇게 묻혀 있었다니. 해권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광만수가 담담하게 입을 열었다. 정 선생, 이건 단순히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 사람, 지금도 건재합니다.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고 있어요. 해권은 이를 악물었다. 그의 눈빛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다. 이제라도 끝내야 합니다. 은주와 태호,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태호가 조심스레 물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해권은 천천히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단호했지만 동시에 깊은 슬픔을 담고 있었다. 30년 전 내가 지켜주지 못한 사람들을 이제라도 지켜야지. 그게 내 남은 인생의 이유야. 사무실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러나 그 순간 세 사람의 마음속에는 같은 불꽃이 피어나고 있었다. 30년 동안 감춰진 진실, 그것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한 첫 번째 반격이 시작되고 있었다. 노기태의 사무실은 여전히 호화스러웠다. 벽에는 금빛 액자가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값비싼 양주와 담배 케이스가 놓여 있었다. 세월이 흘렀지만 그는 여전히 건재했다. 머리카락은 희끗해졌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탐욕으로 번뜩였다. 정혜건 그놈이 다시 나타났다고? 비서의 보고에 노기태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그는 오래전 잊었다고 믿었던 이름을 곱씹듯 중얼거렸다. 정혜권. 그 청년은 자신을 무너뜨릴 수 있는 단 하나의 위협이었다. 그리고 그 곁에 있던 최은주까지. 30년 전의 밤이 그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노기태는 자네 양주를 따르며 낮게 웃었다. 그놈이 아직도 살아남아 날 괴롭히려 드나 세상은 역시 방심을 허락하지 않는군. 며칠 후 해권은 광만수와 함께 경찰서를 찾았다. 광만수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은 분명했다. 그러나 담당 형사는 서류를 넘기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증거가 오래됐습니다. 당시 조사 기록과 맞지 않으면 채택하기 어렵습니다. 해권은 속이 뒤집히는 듯했다. 30년 만에 찾은 진실이 이렇게 묵살되는 건가? 경찰서를 나오자 광만수가 씁쓸한 얼굴로 말했다. 역시 쉽지 않네요. 노기태, 아직도 손이 길게 뻗어 있는 모양입니다. 해권은 주먹을 움켜쥐었다. 그렇다면 우리 손으로라도 세상에 드러내야지. 언론이든 뭐든. 그러나 그들의 움직임은 이미 노기태의 귀에 들어가 있었다. 늦은 밤 병실에 은주는 잠든 듯 조용히 누워 있었다. 해권은 곁에 앉아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낯선 사내 두 명이 들어왔다. 여기가 302호 맞지? 거친 목소리와 함께 사내들은 은주를 향해 다가왔다. 해권이 벌떡 일어나 그들을 막아섰다. 당신들 뭐야? 무슨 짓을 하려는 거지? 사내들은 냉소를 지었다. 우리 일에 끼어들지 않는 게 좋을 텐데. 순간 그 중 한 명이 해권을 밀쳐 넘어뜨렸다.
병실의 의자와 물컵이 와르르 쓰러졌다. 소란에 놀라 간호사가 달려왔지만 사내들은 재빨리 사라졌다. 은주는 얼굴이 창백해져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혜건아, 저 사람들 노기태가 보낸 거야? 혜권은 이를 악물었다. 그래. 놈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우리를 막으려는 거지. 그날 밤 노기태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보고를 받고 있었다. 정혜권이 경찰에 자료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겁니다. 이미 처리해두었으니까요. 부하의 말에 그는 피식 웃었다. 좋아. 그러나 놈이 쉽게 물러날 놈이 아니지. 더 세게 압박해야 해. 은주와 그 아들 그들의 약점을 쥐어야 한다. 노기태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다. 그에게 30년 전의 악몽은 되풀이되지 않아야 했다. 이번에는 반드시 그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게 만들 작정이었다. 한편 정태호는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낯선 남자들을 느꼈다. 뒤를 밟는 발자국 소리가 계속 이어졌다. 그는 불안에 휩싸여 골목길을 빠르게 걸었지만 그림자는 점점 가까워졌다. 야, 이봐. 잠깐 얘기 좀 하자. 거친 손이 태호의 어깨를 붙잡았다. 태호는 몸을 비틀어 간신히 뿌리쳤다. 그리고 죽을 힘을 다해 달렸다. 어둠 속에서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문을 닫고 바닥에 주저앉아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이제 자신도 어머니도 그리고 아버지까지 누군가의 눈에 노출되었다는 걸 깨달았다. 정혜권은 그날 밤 창밖을 보며 결심을 굳혔다. 노기태는 여전히 건재했고 그의 손은 아직도 길고 날카로웠다. 이제 단순히 과거의 진실을 밝히는 싸움이 아니었다. 은주와 태호의 목숨이 걸린 전쟁이었다. 정혜권은 택시조합 사무실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노기태가 움직였다. 병실의 은주를 위협하고 아들 태호를 따라붙는 사내들을 보낸 것도 분명 그였다. 더는 물러설 수 없었다. 광만수가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이제 끝장을 봐야 할 때가 왔습니다. 여기엔 30년 전 조합원들이 남긴 증언 기록이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발견한 공문 위조 흔적까지. 혜권은 봉투를 열어보고는 굳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걸로 놈을 몰아붙일 수 있겠군. 하지만 광만수의 표정은 무거웠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노기태는 이미 당신들을 노리고 있어요. 이번 싸움은 목숨을 걸어야 할 겁니다. 며칠 뒤 혜권은 은주와 태호를 병원 근처 작은 카페로 불렀다. 창밖에는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다. 이제 때가 온 것 같아. 노기태를 직접 만나겠어. 혜권의 말에 태호가 눈을 크게 떴다. 아버지, 그건 위험해요. 저번에도 엄마 병실에 사람을 보냈잖아요. 이번엔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고요. 은주 역시 불안한 눈빛을 감추지 못했다. 혜건아, 제발 무리하지 마. 당신 혼자 싸우는 게 아니잖아. 우리 같이 하자. 하지만 혜권은 단호했다. 은주야, 내가 얼마나 고통 속에 살아왔는지, 태호가 어떤 상처를 안고 자라왔는지 이제야 알았어. 더는 놈을 두고 볼 수 없어. 이번엔 끝장을 보겠어. 그리고 며칠 후 노기태의 사무실. 호화로운 카페 뒤에 혜권의 발자국이 묵직하게 남았다. 정혜권은 문을 열고 들어와 노기태와 마주 섰다. 30년 만이네요. 노 전무님. 혜권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노기태는 의자에 기댄 채 비웃음을 흘렸다. 하하, 정혜권. 넌 여전히 정의감에 불타는 모양이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직도 모르는구나. 혜권은 탁자 위에 두꺼운 서류 봉투를 던졌다. 이게 뭔지 알겠지? 내가 저지른 횡령, 위조, 그리고 은주 어머니의 죽음까지 모든 증거가 들어있어. 노기태의 얼굴이 굳어졌다. 하지만 곧 비웃음으로 표정을 가렸다. 그깟 종이 조각으로 날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나? 경찰, 언론 모두 내 손아귀에 있다. 넌 아무것도 못해. 순간 문이 벌컥 열리고 태호가 들어왔다. 숨을 헐떡이며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아버지, 증거는 이미 언론사에 전달했어요. 내일 아침 신문 일면을 장식할 겁니다. 노기태의 얼굴이 일순간 창백해졌다. 뭐라고? 그때 노기태의 비서가 급히 들어왔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언론사에서 기사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노기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해권을 노려보았다. 감히 나를 무너뜨리겠다고? 그의 손이 서랍 쪽으로 움직였다. 순간 해권은 본능적으로 몸을 앞으로 내밀었다. 노기태가 꺼낸 것은 권총이었다. 사무실 공기가 얼어붙었다. 내가 뭘 안다고? 30년 동안 나는 여기까지 올라오기 위해 모든 걸 걸었어. 그깟 여자 하나, 목숨 하나쯤 희생일 뿐이야. 노기태의 외침이 사무실을 울렸다. 태호가 분노로 치를 떨며 앞으로 나섰다. 희생! 제 외할머니의 목숨을 그렇게 부른 겁니까? 제 어머니의 인생도 제 삶도 다 당신이 망가뜨린 거예요. 노기태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러나 이내 이를 악물고 권총을 겨누었다. 입 다물어! 너까지 사라지면 다시 조용해질 테니까! 그 순간 광만수가 사무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그만둬! 노기태!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철을 던져 노기태의 손을 맞췄다. 총성이 울렸고 천장이 갈라졌다. 해권은 곧장 달려들어 노기태와 몸싸움을 벌였다. 책상이 뒤집히고 서류가 흩날렸다. 마지막 힘을 다해 그는 총을 빼앗아 바닥으로 밀어냈다. 거친 호흡만이 남았다. 노기태는 바닥에 주저앉아 헐떡이며 해권을 노려보았다. 넌 날 이길 수 없어. 아직 끝난 게 아니야. 하지만 해권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권총을 멀리 밀어내고 태호와 은주를 떠올렸다. 이제 끝이다. 노기태. 내 시대는 여기까지야. 노기태가 체포된 지 사흘 뒤 정혜권은 은주의 병실 곁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비가 그친 하늘에는 맑은 햇살이 드리웠고 공기에는 가을 냄새가 묻어 있었다. 언론은 이미 연일 떠들썩했다. 30년 전 은주 모친의 의문사, 배우는 노기태, 부정부패와 위조 공문, 30년간 숨겨진 진실 드러나 그 모든 소식이 세상에 드러났지만 해권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은주의 병세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태호가 병실로 들어와 아버지를 불렀다. 아버지, 검사님이 뵙자고 합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하네요. 검찰청 조사실. 해권은 묵직한 문을 열고 들어갔다. 검사는 두툼한 서류철을 펼쳐 보이며 조용히 말했다. 정 선생님, 노기태가 구속되면서 새롭게 드러난 사실이 있습니다. 해권은 숨을 죽였다. 검사가 내민 서류에는 1985년 군산공단 횡령 사건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당시 내부 고발 자료에 정 선생님의 이름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노기태 측은 당신을 공범으로 몰아세우려 했던 흔적이죠. 하지만 검사는 서류를 덮으며 해권을 바라봤다. 놀랍게도 내부 고발자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최은주 씨의 아버지 최대성 씨였습니다. 해권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은주 아버지요? 검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최대성 씨가 공단 내부의 횡령 정황을 최초로 포착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있었기에 직접 나설 수 없었죠. 대신 정혜권 씨를 믿고 자료를 넘겼던 겁니다. 노기태는 그 사실을 알았고 결국 보복으로 유명자 씨의 차를 손봤던 겁니다. 해권의 손이 떨렸다. 은주 아버지는 자신을 믿었고 은주와 나를 지켜주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 믿음을 지켜내지 못해 은주의 어머니가 목숨을 잃었고 은주는 30년을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다. 그날 밤 해권은 은주의 집 지하실에 내려갔다. 낡은 금고 안에는 태호의 성장 앨범, 오래된 송금 내역서, 그리고 편지 한 통이 있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해권에게, 그때는 내 힘이 모자라 은주와 자네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대신 뒤에서나마 돕고자 했다. 언젠가 내가 돌아올 거라 믿는다. 이제는 당당히 앞에서 지켜다오. 최대성. 해권의 눈가가 뜨겁게 젖어들었다. 편지를 손에 꼭 쥔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아버님, 이제라도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은 또 다른 사실을 해권에게 알렸다. 노기태의 회계장부에서 발견된 수상한 송금 내역. 그 돈은 은주의 수술비 명목으로 흘러들어간 적이 있었다. 이게 무슨 뜻이죠? 해권이 묻자 검사가 대답했다. 노기태가 최근 몇 년간 최은주 씨를 살려둔 겁니다. 심장이식 수술을 미루며 그녀가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걸 즐기듯 지켜본 거죠. 일종의 인질이자 정혜권 씨를 다시 끌어낼 미끼였던 것 같습니다. 순간 해권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은주가 살아남은 세월조차 노기태의 잔혹한 계산 위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병실로 돌아온 해권은 은주의 손을 잡았다. 은주야, 이제 모든 게 밝혀졌어.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그리고 내가 살아온 세월의 의미가. 은주는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다. 해권아, 나 이제 편히 눈을 감을 수 있겠지? 해권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 이제라도 함께 해야지. 태호가 눈물을 삼키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 저도 이제 알았어요. 외할아버지가, 아버지가 모두 우리를 위해 싸워왔다는 거려. 그러니 엄마 빨리 회복해서 셋이서 행복하게 살아야죠. 은주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번졌다. 그녀는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1년 뒤 봄, 군산의 하늘은 맑고 벚꽃이 피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 정혜권은 검은 양복을 차려입고 작은 예식장의 입구에 서 있었다. 60세가 된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청년 시절처럼 빛나고 있었다. 은주는 순백의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나타났다. 심장 수술 이후 많이 회복된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은 고요하고 단단했다. 해권은 그녀를 바라보며 잠시 말을 잃었다. 30년 만에 다시 잡은 손. 이제는 절대 놓치지 않으리라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태호는 서툴지만 당당한 목소리로 그는 부모 앞에 섰다. 아버지, 어머니, 늦었지만 이제라도 두 분이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30년의 기다림 끝에 맺어진 사랑, 제가 누구보다 지켜보고 축복하겠습니다. 하객석에서 광만수가 눈시울을 훔쳤다. 결혼식이 끝나고 세 사람은 장인의 묘소를 찾았다. 묘비 앞에 놓인 꽃다발 사이로 봄바람이 불어왔다. 해권은 무릎을 꿇고 조용히 말했다. 아버님, 이제야 약속을 지켰습니다. 은주와 태호, 우리가 가족이 되었습니다. 은주와 태호도 함께 묵념했다. 태호는 눈을 감은 채 속삭였다. 외할아버지, 저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아버지도 돌아오셨고 엄마도 건강해지셨어요. 이제 우리 가족은 다시 시작합니다. 세 사람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흩날렸다. 묘소 위의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군산 바닷가를 걸었다. 서쪽 하늘에 붉은 석양이 물들어가고 갈매기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은주가 바닷바람을 맞으며 속삭였다. 해권아, 꿈 같아. 우리 셋이 이렇게 함께 걷고 있다니. 해권은 은주의 손을 꼭 잡았다. 나도. 그래. 남은 세월 후회 없이 살자. 태호는 부모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미소 지었다. 그는 처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따뜻한 안도감을 느꼈다. 이제 진짜 가족이구나. 밤이 찾아오자 집 마당에는 은은한 등이 켜졌다. 세 사람은 작은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저녁을 먹었다. 은주는 오래간만에 직접 차린 밥상을 내놓으며 웃음을 보였다. 태호야, 어릴 때 늘 해주고 싶던 밥상이었어. 오늘은 아버지와 함께 먹게 되니 더 기쁘네. 태호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엄마, 이제 그런 말 하지 마. 앞으로 평생 우리 셋이 같이 밥 먹을 거니까. 해권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가장 빠른 때였던 것 같아. 이제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 그 말에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태호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두 사람의 손을 포개 주었다. 창밖에는 다시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다.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고요한 밤 공기에 퍼져나갔다. 30년의 기다림 끝에 그들은 마침내 가족으로서 한 지붕 아래 앉아 있었다. 정혜권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노기태가 남긴 그림자가
우리를 덮칠 수도 있겠지.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다. 이제는 지켜야 할 이유가 분명하니까. 남은 세월은 오직 사랑으로 채우겠어. 붉은 석양은 서서히 저물어갔고 새롭게 맞이할 내일의 햇살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그림자가 긴 여운처럼 바닥에 드리워졌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였습니다. 사랑은 30년의 세월도 이겨내고 진실은 결국 세상에 드러나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아직도 망설이고 있는 소중한 사람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마음을 전하세요. 후회 없는 오늘이 바로 가장 빠른 때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한 클릭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